자, 그 다음에 이론 하나를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동기부여 이론. 자, 동기부여 이론. 켈러란 학자가 우리 학습 동기를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이 주의 집중과 관련된 주의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신감을 좀 부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만족감이 부여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주의 집중 먼저 볼까요? 네.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자료를 사용해서 호기심과 놀라움을 발동시킨다. 문제를 제기하고 패러독스를 제시하며 일상적인 사고 패턴과는 대조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탐구하고자 하는 호기심을 유발한다. 교육 대상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제시해서 호기심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교육 대상자에게는 생소한 자료와 말을 첨가시켜서 호기심을 유지한다. 유머나 경험이나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그 다음에 교육 대상자의 호기심이나 관심을 끌 수 있는 각종 기법을 사용한다. 교육 대상자에게 다소 색다른 자료나 화법을 구사한다. 질문을 사용하거나 교육 대상자의 상상력을 발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학습자들에게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냥 그냥 한마디로 그래요. 처음에 딱 그 학습을 할 때 이게 무슨 학습인지 좀 궁금증을 유발할 만한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까요? 제 예전에 경험을 한번 소개를 할게요.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특강을 한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에 이러이러한 기술이 되고, 본론 그런 거예요. 그죠? 이러이러한 기술이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합니다. 자, 이런 화면을 제시를 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영화를 좋아해서 극장을 많이 갔었는데요. 그때는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가니까 극장에 직원들이 없고 그 자리를 키오스크들이 대신 이제 그 기능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는 꺼내진 않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일단 조성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학습 자료들이 주의 집중을 시킬 수 있는 자료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뭐 직업이 없어진다, 뭐 이런 배경 지식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그게 처음 좀 화두가 됐을 때 이런 자료를 제시를 했다면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의 집중 자료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식 채널이 좀 보십니다. 지식 채널이. 나 알고 있어요, 지식 채널이. 네, 대부분 보시죠. 그런 부분에서 좀 구성 같은 것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컨텐츠들 있죠? 컨텐츠들을 많이 참고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 컨텐츠들을 제작할 때 사람들을 집중시킬 건가라는 거. 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좀 종합하는 것들, 뒤에 해올 내용들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예를 들어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워스트 케이스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안 해서 망한 사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 앞에서 이러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관련성 부분입니다. 관련성. 이 컨텐츠, 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성인 관련해서 그랬죠. 경험에 기반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나와 관련 있는 내용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관련 있는 것들. 그래서 목표 제시를 하는데 예를 들면 목표를 제시하고 교육생 본인에게도 유용하다는 것을 좀 알려준다. 그 다음에 책임의식을 좀 갖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생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회나 선택권을 부여해서 그들이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한다.
그 다음에 경험, 그 교육 수행들의 어떤 경험이나 가치관과 밀접한 그런 관련을 맺고 있는 구체적인 예시나 경험들을 제공해서 교육 내용을 교육생들에게 친숙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뭐 예를 사용해서 교육생들의 기대와 욕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 다음에 교육생의 이름을 좀 자주 불러준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간단한 게임이나 퀴즈를 실시하되 사용하는 이유를 분명히 한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교육 대상자들과 유대감을 형성한다. 이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닝 컨텐츠도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죠. 근데 이러닝 컨텐츠에서는 보통 어떤 걸 하냐면 사례 발굴들을 많이 해요. 사례 발굴. 학습자들이 처해 있는 그 사례들이 있잖아요. 사례들을 그 컨텐츠에 녹여내는 것들. 예를 들어 이러닝 교수 설계자 강의를 듣는데 뜬금없이 뭐 다른 기획자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는 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한 건 뭡니까? 이러닝 교수 설계자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실제로 뭐 현업 설계자분들 모셔놓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관심이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내용에다가 포함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성을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관련성 관련해서 사례들이 이야기가 많이 돼요. 사례들 많이 되는데 좀 더 사례들을 좀 면밀하게 이렇게 제시할 수 있도록 가끔씩 이제 현업 담당자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현업 그 분들하고. 예전에 어떤 그 과정을 개발을 했냐면 제약 영업과 관련된 과정 컨텐츠를 개발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SME 분이 이제 일단 관련된 전문 내용은 주시겠죠. 어쨌든 뭐 제약과 관련되니까 의학과 관련된 뭐 내용을 갖다 주십니다. 근데 이제 사례는 안 주시는 거예요. 따로 뭐 사례들은 그분은 이제 어떤 그 의학의 약품에 대한 전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사례에 대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때 동아제약 관련된 컨텐츠 개발했는데 동아제약 찾아가서 직원들, 영업 담당자들 몇 명 섭외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들. 그것들 이제 들으면서 제약회사의 어떤 약간 부조리함 이런 것도 많이 알게 됐던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겪었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컨텐츠에 녹여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성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 부분들. 자신감 부분은 특히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학습을 갖다가 유지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감이라는 거, 자신감. 네, 한번 볼게요. 성공 기회를 부여한다. 그래서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도전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한다. 그 다음에 교육 요구 조건과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그래서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요구 조건과 평가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서 교육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한다. 이게 학습 목표 제시하는 것도 요거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의 어떤 교육 사태라는 개념하고요, 이런 동기부여 이런 거와도 연관이 되는 것들이 있다. 각각 다른 학자들이 주장을 했지만 그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육생의 자기 통제 기회를 부여한다. 교육 결과에 대한 성공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학습 과정에 대한 자기 통제의 기회를 부여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통제의 기회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수업상에서는 뭐 그냥 여러 가지 분들이 있지. 이러닝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제어과 컨트롤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자기 통제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이러닝의 주요한 그게 있잖아요. 요소가 있잖아요.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듣기, 다시 듣기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도 자기 통제의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생 개개인의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의 동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피드백 제공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잘 하고 있어요. 이런 피드백 있죠. 이런 피드백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 한번 참고를 쫙 해주시면 어떻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이것들을 계속 학습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기대 수준 설정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 한번 쫙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족감. 만족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런 그 동기부여의 어떤 선행되는 그런 요인이라기보다는 결과적인 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하고 관련성 있고 자신감 있는 그런 것들을 활동들을 제시를 해주면 만족감은 사실 자연히 좀 따라오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보상이라는 게 나와요. 보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만족감의 보상. 우리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요.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1러닝 16개 차씩 학습하다 보면 보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보상을 주느냐? 별거 아니고 우리 게임 할 때 원리와 비슷해요. 게임 뭐 예를 들어 어떤 것을 했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실제로 뭐 현물이 주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뭔가 뿌듯함이 남죠. 뭐 점수가 높다든지 아니면 레벨업이 돼가지고 레벨이 계속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컨텐츠에 녹여내가지고 예를 들어 1차시 학습을 했다 아니면 퀴즈를 몇 점 이상 풀었다 라고 하면 그 점수에 따라서 뭐 어떤 뭐 별점을 준다든지 자연스럽게 그 시스템에서 그런 것들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만족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연수원 같은 것 있다고 했죠.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이수 완료를 하게 되면 뭐 포인트를 조금 줘서 포인트가 누적되면은 예를 들어 그걸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다음 수강할 때 뭐 그 현금 대신에 할인할 수 있게 이런 것들도 뭐 시스템에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가 이제 만족감을 높이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궁금하신 거 혹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는 지금 교육 사태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켈러의 악스 이론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해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떤 게 어렵다고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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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튜터라는 게 보통 있어요. 온라인 학습에서는 튜터를 활용을 합니다. 튜터를. 그래서 보통 알림 메시지 주고 하죠. 뭐 일정 관리 같은 거 해서 이때 뭐 학습 진도 요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독려 해주는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이런 동기부여의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 사실 적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또 가장 안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혼자 공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거든요. 혼자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동료 메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게시판을 좀 활성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회사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LMS 운영하는 회사 운영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거는 예를 들어 사이버 대학교 있잖아요. 사이버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튜터가 좀 이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교수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런 거는 적극적인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게 학점에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 학습에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긴 하겠지. 기본적으로 그런 전제가 깔려 있긴 하겠지만 적극적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처음에 해서 자기소개 우리가 처음에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게시판에다가 자기소개 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를 만드는데 요즘에 친구들이 동영상 촬영하는 거 부담 안 느끼거든요. 텍스트로 그냥 자기소개 하는 것보다는 동영상 하나 올려서 그 유튜브 하나 업로드해서 링크 좀 걸어주세요. 이렇게 해도 할 것 같아요. 온라인이지만 그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이 있다는 걸 좀 느끼게. 왜냐면 아무것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하느니 처음에 이런 부분들 나는 이게 관심이 있고 이런 영상을 한번 보면 친숙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동기부여 요소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교설계자 업무를 하시다 보면요, 이런 부분들 계속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수업 같은 걸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저도 사실은 이러닝 교도설계자 현업할 때는 진짜 시야가 좁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그렇게 이러닝에서 상호작용이라고 해봐야 뭐 별거 있나? 틀에 박힌 거.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게시판에 뭐 이렇게 글 올려봤자 사람들 뭐 몇 명 올리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나오고 나서 강의도 들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다른 여러 회사, 그때는 이러닝 회사에 있으면 본인들 프로젝트밖에 수행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운영된 데이터를 잘 얻을 수가 없거든요. 운영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와서 이제 뭐 컨설팅 수행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런 외부 데이터를 보게 되는 거죠. 운영되는 데이터도 보고. 그러면 같은 사이버 대학교, 제가 이제 경희사이버대학교에 있는 프로젝트 할 때도 같은 사이버 대학교의 어떤 과정도 개설이 되어 있는데, 교수님이 활동하시는 거에 따라서 활성도가 완전 달라져요. 어떤 강의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이 그냥 죽어있는 강의가 있는 반면에, 어떤 강의는 활성화가 정말 잘 돼서 질의응답도 많이 오고요,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상호작용이 좀 많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사실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좀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럼 이 정도 이건 넘어가도 될까요? 자, 좋습니다. 지식 디자이너.